나는 연례 낚시 여행을 위해 짐을 싸면서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의 오랜 전통인 이 여행은 올해는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다. 보통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온 떼려야 뗄 수 없는 우정의 증거로 우리 부부들이 함께 가는 단체 여행이었다. 하지만 변화가 찾아왔다. 경수는 일 때문에 여행 초반을 놓치게 되어 그의 아내 수정도 참가를 미뤄야 했다. 그 후 동수는 회의 때문에 여행을 단축해야 했고 서영이 알게 되자 그의 아내는 남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여행에 참가하는 유일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녀 역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계획 변경은 실망스러웠다. 우리 여행은 우정을 다지고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웃음과 잊지 못할 순간들로 가득했다. 이제는 그저 그림자만 남은 듯했다. 비록 여행에 대한 흥분은 있었지만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서영과의 친밀한 순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여행 전주에 서영과 나는 지치면서도 매우 소중한 열정적인 관계를 나누었다. 그것은 변화된 미래를 위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전주곡이었다. 전통적으로 한 해의 대부분 동안 우리의 연애 생활은 일주일에 약 2번 정도로 즐겁기보다는 기능적인 편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했지만 결혼 초기의 강렬한 열정의 불꽃은 부족했다. 그때는 서로에 대한 갈망이 매우 깊었고 우리는 친밀감을 위해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를 활용했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이 강도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리의 잦은 만남은 일주일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 주, 서영은 점점 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실망과 때로는 양측의 다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우리 관계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고 내 실망감을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 배경이 그 목요일 저녁 짐을 다 싼 후 맥주 한 캔으로 긴장을 풀려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영은 위층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습관이었고 우리 친밀한 관계의 변화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그녀가 내려와 부엌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거실에서 나와 함께 앉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자기야. 그녀가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 이게 당신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대답하기 전에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나중에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게. 몇 달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먼저 정보를 좀 모아야 했어. 그녀의 어조는 진지했고 그녀가 곧 공유할 내용의 심각성을 암시했다. 왜 그런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영의 태도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틀림없었다. 분명히 그녀는 심각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심호흡을 하고 와인을 크게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계속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연애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 알아. 자기.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함께하는 순간들에서 별다른 즐거움을 찾지 못했어, 민준 씨.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하지만 자기야.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내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리고 민준,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 당신은 훌륭한 아빠고 훌륭한 부양자고 진실한 친구지만 나는 당신이 육체적으로 내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찾고 있어. 나는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말을 암시하는 걸까? 나는 그녀가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은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했다. 내가 말을 끊으려 하자 서영이 손을 들었다. 민준, 당신은 내가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기로 약속했어. 나는 이를 악물고 솟아오르는 좌절감을 억누르기 위해 의자의 등을 기대려 애썼다. 그녀가 계속했을 때, 민준,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끌어당겨. 단지 성관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아니, 그건 우리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당신 뒤에서 몰래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을 거지만 내 필요에 대해 솔직해져야 해. 그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게 해. 그건 내가 결코 충분히 느낄 수 없는 것이야.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배신자 같은 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영이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나를 의자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계속했다. 입 닥쳐. 내가 할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당신은 듣기로 약속했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말했어. 이제 조용히 하고 들어. 나는 서영이 내게 다가왔을 때 꼼짝 않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결심으로 강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차갑고 불편한 말들을 쏟아냈다. 나는 여기서 이혼법에 대해 동수와 이야기했고, 나와 이혼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해. 당신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나는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로 당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될 거야. 법원은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 내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저축의 절반과 당신의 연금 기금도 내 것이 될 거야. 당신은 익숙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는커녕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돈만 남게 될 거야.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깨진 가정에서 자라며 관련된 모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은 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우리 삶은 겉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과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야. 단지 가끔 자리를 비울 뿐이고, 심지어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그와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은 불신 속에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서영이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나는 억누르기 힘든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그런 배신으로 나에게 올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오래됐어? 그 자식은 누구야? 서영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독서를 퍼붓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자기야. 나는 당신이 감정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나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확실히 내가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는지 말하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 일이 아니고, 만약 내가 당신이 몰래 캐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을 조치를 취해야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몰래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솔직해져야 해. 내가 외출할 때 당신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을 거야. 만약 당신이 그에게나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 한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거야. 특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만약 당신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결과가 다시 닥칠 것이다. 나는 정보를 제시하는 서영의 침착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고 매우 잘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계획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내 생각과 논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아마 내가 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여행에 못 간다고 알려야겠어. 우리는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고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는 휴대폰에 손을 뻗었지만 서영이 내 손을 잡았다. 서영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당신은 이번 여행에 갈 거야. 아이들은 집에 있을 거야. 나는 약속대로 부모님과 함께 있을 거지만 다음 2주 동안 혼자 있을 생각은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근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지 알아내려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당신이 정말로 이번 여행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고, 가지 않으면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계획을 바꾸면 후회하게 될 거야. 나와 내 친구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어. 우리는 도시에, 그리고 당신이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 소식통이 있어. 만약 당신이 내 연인에 대해 알아내려 하거나 우리 삶을 방해하려 한다면 나는 알게 될 거고 당신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거야. 나는 내 계획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녀가 협조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나는 네가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할게. 너는 예전처럼 계속 살게 될 거야. 서영이 책상으로 가서 서류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내게 돌아와 그것을 건넸다. 네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내 모든 행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했어.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만약 네가 내 계획에 개입하려 한다면 우리 계획은 알게 될 거고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자, 자기야. 나는 잠자리에 들 거야. 오늘 밤 행동을 원한다면 올라와. 네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지 않는 한 별로 변한 건 없어.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고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그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가 교활하고 불충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매혹적으로 엉덩이를 흔들며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멋져 보인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밤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나를 조금도 동요시키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나는 보고서에 충격을 받았다. 나에 대한 보고서는 내가 다시 읽을 때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했다. 누군가 내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옷에 무언가를 쏟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건까지 기록한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다른 여성들을 향한 시선,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까지 기록했다. 보고서의 철저함은 너무나 상세하고 포괄적이어서 부유하거나 강력한 누군가가 이 배후에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내가 사적이라고 생각했던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내가 다음 단계를 고려할 때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언이 필요했다. 특히 이혼해서 손해보지 않고 불륜 아내를 떠나는 단계에 대한 조언이 어린 시절부터 나와 복잡한 과거를 공유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서영이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다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서영이 그들 중 한 명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떨까?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배신자가 그들 중에 있다면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시작하기도 전에 내 계획을 망칠 수 있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영이 계단 위에서 나를 불렀고 혼자 생각하는 대신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도발적으로 제안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우리는 침실로 돌아왔고 나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거실 소파에서 잤다. 서영은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나를 깨웠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 일어나, 데이브. 아이들이 네가 어젯밤 내 방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씻고 출근 준비해야 해. 2주 후에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할게. 만약 내가 가족 문제를 망치면 나는 내게 결과에 대해 경고했어. 나는 가끔 내 필요를 충셔줄 의향이 있지만 나는 너도 잘못했어. 그냥 알아둬. 만약 네가 다른 여자를 찾으면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나는 분노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내가 바람 피우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서영이 비웃으며 말했다. 자, 데이브. 우리 둘 다 네가 나에게서 얻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 알잖아. 만약 네가 다른 사람을 찾으러 나간다면 그건 단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나는 단지 남편으로서 네가 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 밖에서 찾고 있을 뿐이야. 만약 네가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거고, 나는 너에게도 똑같이 기대해. 나는 더듬었고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대답했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너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거나 침대에서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 너는 우리가 보통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 네가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네가 다른 것을 원했는지 알 수 있었겠어? 나는 항상 우리가 만족하는지 확인했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끝날 때까지 너는 여러 번 오르가슴을 느꼈잖아.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했을 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그리고 나는 서영이 거기 서서 만약 네가 지금에서야 묻는다면 너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지? 단지 양이 아니야. 자기야. 질도 중요해. 너는 결코 나를 만족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나는 네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어. 이제 옷 입어. 내 불평 듣는데 지쳤어.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평소의 아침 일과를 했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고 아들 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서영이 말을 끊었다. 내 아빠는 그냥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야. 휴가 후에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나를 힐끗 보고는 나는 직장에서 아침을 먹었고 서영의 몇 가지 조언을 무시하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직장에서 바로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데니스에서 만나 함께 운전하기로 계획했다. 나는 넓은 F-150 픽업 트럭이 있어서 거기에 짐을 싣기로 했다. 로저는 나와 함께 타고 동수는 수요일에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기로 했다. 나는 로저와 이야기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짐을 싣기 위해 내 차를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로저가 외쳤다. 오, 데이브, 그건 안 돼. 방금 서영과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네가 이걸 시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 그녀는 네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내 비서와 확인해서 네가 중요한 일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어.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이번 여행을 꼭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너를 데려올게. 너는 우리와 함께 갈 거고 이 여행을 즐길 거야. 나는 반박하기 시작했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러다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로저가 서영이 아니라면 어떻게? 서영은 이번 주말에 떠날 것이고 로저는 나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잠깐만. 케니는 집에 있고 주중에 올 텐데 그일까 아니면 누군가일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막혔고 더 생각하고 계획해야 했다. 나는 감시 장비를 좀 사고 싶었지만 어떻게? 내가 읽은 보고서에 따르면 서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내 신용카드 구매, 전화 통화, 심지어 현금 인출까지 추적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비정상적인 지출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서영이 전화했다. 내가 받자마자 그녀는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다. 민준, 나는 너에게 여행을 가라고 말했어. 그리고 내 일을 감시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로저는 내가 빠져나가려 했다고 방금 나에게 알려줬어. 이것은 마지막 경고야. 나랑 싸우지 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다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할 거야. 알겠어? 이번에는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고 나는 멍해졌다. 다시 한번 로저가 나를 배신했다. 그것은 그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걸까? 다시 생각해보니 내 오랜 친구들은 예전만큼 가깝지 않은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서영의 친구이고 나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 같았다. 혹시, 아니 모두는 아니겠지. 어쨌든 나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고 베니스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이 농담하는 동안 나는 앉아 있었다. 마침내 동수가 슬프게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영이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믿기 어렵지만 만약 그렇다면 내 결혼은 곤경에 처한 거야. 로저가 동수를 힐끗 보고 말했다. 너 서영의 스타일 알잖아, 동수. 그녀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전화해서 이 연인이 우리 여행을 빼먹으려 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가 요즘 까칠하고 다루기 힘들어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나는 그녀에게 그는 우리와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동수가 끼어들었다. 네, 나도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기분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는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아. 태도를 약간 조정하는 것이 해롭지 않을 거고,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어. 나는 차에 맥주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를 가지고 있어. 나를 돌아보며 그가 덧붙였다. 예전에는 우리가 오두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이번에는 여자들이 없을 것은 확실하지만, 글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술과 이야기가 있을 거야. 우리는 개울가의 낚시터로 차를 몰았다. 약 2시간의 짧은 여행이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잔 마실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다음 날, 그날 아침 두 사람 모두 낚시를 가고 싶어 해서 우리는 길을 떠났다. 낚시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잊게 해주었지만,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서영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대신, 나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도록 설득하게 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중에 우리가 계속 술을 마실 때 동수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알았어, 데이브 말해봐. 네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무엇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는 생각했다. 왜 안 돼? 만약 내가 믿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학교를 시작한 이래로 친구였다. 나는 동수와 로저에게 내 결혼 생활의 하락, 지난 3년간의 성생활, 그리고 목요일 밤의 서영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말을 마치자 동수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 데이브, 그게 정말 서영이 말한 거라고 확신해? 나는 그녀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 우리는 그녀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녀는 내가 아는 가장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여자야. 네, 알아. 하지만 그게 바로 그녀가 말한 거야. 내가 기억하는 한. 정말? 동수가 등을 기대며 말했다. 글쎄, 데이브, 나는 이혼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몇 가지 점에서 옳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 당신이 말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녀가 신중하다면 가족을 깨뜨리고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은 그녀가 부적격하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보통 어머니의 편을 든다. 당신은 양육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 비용을 포함해서 그녀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재혼할 때까지 당신은 집을 잃을 수도 있고 그녀에게 집을 주거나 집을 팔고 돈을 나누어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은 또한 저축과 연금 기금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양육비는 부양 부모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양육비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을 준비를 하라. 당신은 또한 아이들의 건강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데이브는 그의 변호사 친구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멍해졌다. 그것은 서영이 그녀의 불륜의 결과에 대해 경고한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나는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말해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알아야 한다고. 내가 알아냈을 때, 나는 그녀가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도록 할 거야. 데이브, 당신의 친구로서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해. 하지만 법원 직원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해야 해.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만약 서영의 애인 중 한 명이 다치면 나는 당신을 보고해야 할 거야. 내 조언은 그냥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는 거야. 아마도 만약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녀는 마음을 바꾸거나 그것을 극복할 거야. 어쨌든 현상 유지가 당신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아. 동수,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만약 쉘이 똑같은 짓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느낄 거야? 내가 너를 위협했는데 서영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녀가 바람 피우는 것을 받아들일 건가? 동수는 불편해 보였고 아니라고 말했다. 아마 나도 너만큼 속상하겠지만 나는 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아. 나는 가족을 부양하고 그녀는 그것을 잃거나 아이들이나 나를 상처 주는 것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친구, 너는 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 만약 서영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경계한다면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네가 그녀의 불륜을 조사하려 한다면 곤경에 처할 거야. 그녀는 알게 되고 보복할 거야. 그녀는 심지어 그녀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면 이 대화에 대해 알 수도 있어. 그녀는 우리가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지 알았을까? 젠장,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이제 나는 걱정할 것이 하나 더 생겼네. 데이브는 로저의 끊임없는 미소와 대화 내내 동수의 이상하게 명랑한 표정에 당황했다. 그는 친구들이 서영이 그를 그렇게 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 잔 더 하자. 다음 날 아침, 데이브는 친구들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낚시 도구를 들고 상류로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향했다. 그가 막 낚시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신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녔지만 서영이 전화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신호가 잡히는 것에 매우 놀랐다. 그는 서영이 메시지를 남긴 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메시지를 듣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기야. 내 소식통에 따르면 어젯밤에 동수에게서 좋은 조언을 받았다고 들었어. 네가 그것을 따르기를 바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너무 좋은 부양자이자 아빠라서 내가 잃을 수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나는 너 없이도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어.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 데이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오두막에 전화 신호가 없고 유선 전화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는 어떻게 그와 친구들과의 대화를 알았을까? 오, 안 돼. 그의 장비는 분명히 도청되었고 신호를 잡기 위해 근처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을 찾아야 했다. 데이브는 그가 메시지를 듣는 동안 로저와 동수가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씩 웃고 서로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다음 오두막을 향해 숲으로 사라졌다. 로저가 동수를 힐끗 보고 물었다. 그게 충분할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압력을 가해야 할까? 나는 우리가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그 상세한 보고서들을 계속 보내야 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해. 동수가 대답했다.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서영이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과 주말을 우리와 함께 보내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시간 제한 없이 그녀와 더 긴 데이트를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해봐. 그녀는 우리가 침대에서 그녀에게 주는 것에 중독되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거야. 만약 우리가 교묘하게 행동한다면 그가 우리 아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고 우리는 밤에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을 돕기 위해 나간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 그것은 견고한 위장이 될 거야. 데이브는 정오 가까이까지 낚시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서영의 불륜을 폭로하고 그것을 끝내고 그녀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누구, 언제, 어디서, 왜를 알아낼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능하다면 아늑한 금요일 저녁, 친구들이 도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서영과 그녀 옆에 있는 남자는 오두막에서 주말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하고 친밀한 순간을 공유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서영은 장난기 있고 다정한 태도로 눈을 반짝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음료를 건네고 그의 옆에 가까이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분위기는 다가오는 주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과거의 모험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논의했다.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깊어졌다. 서영은 대담해져서 그에게 몸을 기울이고 부드러운 키스를 했고 그도 열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들의 애정 교환은 그들이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부드러운 애무로 빠르게 변했다. 서영은 그 순간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의 귀에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즉시 공유한 부드러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이 가져다 줄 즐거움 때문이었다. 그들은 친구들의 다가오는 도착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된 활동에 대해 간절히 추측했다. 수요일에 한 친구의 예상 방문을 언급하는 것은 흥분을 더했고 그들을 기다리는 모험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를 촉발시켰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깊은 우정의 증거였고 친한 친구들과 곧 재회할 것이라는 공동의 즐거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 순간 그들은 우정의 단순한 즐거움, 앞으로의 좋은 시간에 대한 기대, 그리고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켰다. 서영이 외쳤다. 오, 세상에.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갈망해왔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동수가 수요일 아침 일찍 여기 오지 않아? 자기야. 그럼 당신은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는 것을 도와야 하기 전에 이틀 밤 동안 우리 둘을 모두 가지게 될 거야. 오, 세상에. 우리 셋이 잠시 함께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안도할까. 한두 명과만 함께 있는 것은 당신들이 내게 한 일 후에 어려웠어. 데이브 혼자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는 훌륭한 부양자이자 아빠야.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 인데 그런 부양자이자 네, 나는 우리가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나는 단지 데이브가 우리 아내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는 3년 동안 괜찮았어. 나는 이렇게 탐욕스러워지는 대신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에 만족했어. 밤새도록 당신과 함께 있거나 긴 여행을 가는 것은 멋지게 들리지만 나는 우리가 데이브를 이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무심코 풀어놓았을지도 몰라. 글쎄, 우리가 설치한 벌레들과 우리가 그를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찾은 몇 가지 것들이 그를 물러서게 할 거야. 나는 단지 그가 너무 정직하고 고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가 한 어떤 그늘진 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어떻게 자영업을 하는 남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상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아, 그리고 서영아, 너는 여전히 우리가 논의한 대로 재정 상황과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 네, 나는 은행이 그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도록 설득했지만 그의 수표 발행은 통제할 수 없어. 적어도 그가 수표를 쓰면 추적할 수 있어. 나는 그의 사업을 더 면밀히 감시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나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고 주부로 있을 수 있도록 그가 사무실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재촉한 것을 후회해. 서영이 킥킥 웃고 덧붙였다. 물론 내가 집에 있기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 거야. 그렇지? 나는 한 달에 몇 밤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에 좌절했어. 여행 중에 주부 엄마가 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놀 수 있게 해주었고 이제 이 계획으로 우리는 원할 때마다 놀 수 있어. 데이브는 강가에서 침울하고 몰두했으며 그의 친구들은 대화를 나누고 그를 격려하려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화요일 밤에 그를 취하게 했고 그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후 동수와 로저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 현관으로 물러났다. 로저는 걱정을 표하며 말했다.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어, 동수. 우리는 4일 동안 그와 이야기했고 그는 점점 더 결심이 굳어지고 있어. 서영을 떠나고 그녀의 연인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어. 그는 폭발 직전이고 미쳐가고 있어.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우리가 그를 통제하고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했을 때 모든 것이 매우 유망하고 간단해 보였어. 만약 그가 알아내고 우리 아내들에게 말하면 어떡해? 동수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긴장 풀어, 로저. 나는 이혼 절차에서 그를 조종하고 그녀가 그와 이혼하더라도 그녀를 천사처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뭐? 우리는 그녀가 그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을 뿐이야. 나는 그녀가 여전히 그와 결혼해 있는 동안 그녀와 잤다는 것을 인정해. 그것은 나를 흥분시켰지만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흥미로웠을 거야. 우리는 단지 그와 우리 아내들이 속지 않도록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막아야 해. 우리는 아마도 몇 가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한두 주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 데이브는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그는 깨어나 현관에서 그들의 대화 몇 마디를 엿들었다. 그는 그들이 서영의 불충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고집에 짜증이 났고 그들이 그를 더 관대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났지만 그들에게도 화가 났다. 잠들기 전에 그는 그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며칠 동안 데이브는 친구들과 점점 더 멀어졌다. 로저와 케니는 그가 이 상황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나는 그 여자와 자고 있는 놈을 찾아낼 거고 그녀와 그들 모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했다. 마침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날이 왔다. 로저는 데이브와 함께 갔지만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케니는 자신의 차를 운전했고 즉시 그들은 좋은 판매 서비스가 있는 지역에 도착했고 그는 동수에게 전화했다. 동수와 서영은 데이브의 거실에 앉아 데이브에 대한 케니의 보고를 들었다. 그는 분노에 차 있고 심지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결심했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가 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그가 우리를 붙잡으면 상황이 험악해질 수 있어. 서영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거의 숨을 헐떡였다. 동수는 이를 악물고 얼굴이 붉어진 채 짧은 대화 후에 그녀 옆에 앉았다. 케니 동수가 서영을 돌아보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의 가슴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녀를 만지면서 그는 말했다. 서영아, 걱정하지 마. 나는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일요일 밤에 알려줘. 월요일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나는 내 모든 개인 계좌를 동결할 수 있고 모든 지출에 대한 법원 승인이 있을 때까지 비즈니스 계좌도 동결할 수 있다고 믿어. 우리는 그가 내 계좌를 비울 수도 있다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업이 망가질 것이다. 데이브는 금요일 밤 늦게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있는 서영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마치 방금 운 것처럼 매우 슬퍼 보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의 셔츠 중 하나만 입고 있었다. 데이브가 지나갈 때 그는 그녀의 외모에서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이상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서영은 그를 도전적으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자세로 그를 도발하는 것 같았다. 데이브는 정말로 화가 났고 아무 말 없이 서영을 지나쳤다. 서영은 그를 그들의 침실로 따라가려 했고 심지어 그와 함께 침대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데이브는 단호하게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고 이 상황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데이브는 서영에게 그녀가 그를 상처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과 그녀가 관련된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정된 후 데이브는 재빨리 짐을 트럭에 싣고 집과 차 사이를 오갔다. 짐을 싸는 동안 그는 서영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일 중 하나는 그들의 공동은행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것이었지만 그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좌가 잠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돌아섰을 때 그는 서영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그의 좌절감을 더했다. 서영은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네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어. 내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 나는 내가 아는 어떤 남자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만약 내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너는 사업과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냥 알아둬. 나는 동수를 변호사로 고용했어. 나는 방금 그와 이야기하고 내 행동에 대해 알렸어. HEK, 나중에 연락할게. 데이브는 멍해졌다. 그는 동수가 그녀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에 그는 데이브가 변호사 일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변호사였다. 그는 동수가 그를 그렇게 배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데이브는 집을 떠나 곧장 그의 사무실과 창고 단지로 차를 몰았다. 그는 당분간 사무실과 회의실에 머물 계획이었다. 들어가는 길에 그는 문에서 멈추고 경비원에게 말했다. 나는 아내와 그녀의 연인이 나를 위협했어. 나는 내가 추가 보안을 부르고 허가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를 바래. 토요일 아침, 오전 10시경, 데이브는 아침을 먹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나서다가 문에서 멈췄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그가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하는 봉투를 건넸다. 남자가 떠난 후 데이브는 봉투를 열고 접근 금지 명령을 보았다. 명령서에는 그가 아내, 자녀 또는 그들의 집에서 300피트 약 9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그의 개인 또는 비즈니스 계좌에서 모든 지출에 대한 법원 승인을 요구하는 명령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가 회사의 자산을 고갈시키는 것을 막았다. 아침 식사 후 데이브는 그의 비서의 집으로 갔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데이브,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야 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번 주말에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공경에 처했고 누구를 믿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데이브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데이브, 들어와. 커피 마실래? 데이브는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갔고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인 테디우스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에 아직 계란 접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의 늦은 아침 식사를 방해한 것 같았다. 미안해요. 그냥 가야겠어요. 나는 데이브를 쳐다보며 말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데이브. 앉아서 우리한테 얘기해봐. 제기랄. 데이브는 지난 목요일 이후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부부에게 천천히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그는 표현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 자신을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지난 2주 동안 서영이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조언했어. 그들은 그녀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내가 결코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내 옛 친구인 동수는 그녀의 변호사로서 서영과 협력하여 나를 법적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 나는 법원의 승인 없이는 돈을 쓸 수도 없고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그 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서영의 소송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자원에서 차단되었다. 나는 심지어 먹을 돈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었고 아침 식사 비용을 지불하려 했을 때 내 모든 신용카드가 거부되었다. 겉으로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데이브. 나는 서영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다. 테드.
우리가 그를 재정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의 남편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브는 식탁에 앉아 화가 나고 무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수심에 불탔다. 테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심각한 도움이 필요해. 나는 단지 내 옷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덧붙였다. 나를 따라와, 데이브.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고 계단 아래에서 멈췄다. 테드가 데이브에게 명령했다. 즉시 옷을 벗고 나에게. 옷, 저쪽에 욕실이 있고 내 옷 몇 벌을 가져다 줄게. 네가 씻은 후에 내 옷을 현관문으로 가져갈게. 우리는 얘기할 거야. 나는 내 집에 도청장치가 있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들이 너를 여기까지 따라와서 밖에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수도 있어. 데이브는 테드의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고 그런 다음 세 사람은 계단 아래 시멘트 폭풍 대피소로 들어갔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테드와 거트루드는 그를 막았다. 그들은 다음 1시간을 손으로 쓴 쪽지로 소통하며 그들의 여정을 계획했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데이브의 아버지는 데이브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데이브가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테드와 거트루드가 조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동안 서영은 그녀의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들은 그녀와 데이브의 새 친구를 당분간 감시할 계획이었다. 일요일, 데이브, 테드, 그리고 거트루드는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었다. 서영, 그녀는 몇 가지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수 케니, 그리고 로저와 집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은 잠시 긴장을 풀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로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묵을 깼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그가 인정했다. 나는 오늘 만나는 것이 좋은 생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만약 데이브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아마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할 거야. 우리는 3년 이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금 경계를 넘는 것은 위험해 보여.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까봐 걱정돼. 그가 계속했다. 그는 최근 사건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그들의 전략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고 데이브의 최근 활동, 특히 그가 비서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우려했다. 로저는 그들의 감시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행동과 결정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걱정했다. 불평 그만해. 우리는 데이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그는 어떤 돈에도 접근할 수 없고 우리는 그가 움직이기 전에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 지금 그는 그의 개인 비서와 그녀의 남편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만약 그가 떠나려 한다면 그가 시야에서 벗어나기 전에 우리는 경보를 받을 거야. 그는 심지어 그의 전화기에서든 그녀의 전화기에서든 우리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전화를 걸 수도 없어. 월요일 아침 데이브는 자신을 대변할 새로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몇 사람과 이야기하고 두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 동수가 몇 년 동안 그의 법률 고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도전이었지만 이제 동수가 서영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다. 마침내 그는 결정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데이브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매우 좋은 추천을 받은 셀리 호크를 고용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데이브의 비즈니스 계좌를 되찾고 그의 생활비에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서영을 감시하기 위해 다른 사설 탐정 회사를 고용했다. 데이브는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했다. 더욱이 그는 셀리에게 불륜을 이유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락했다. 그날 밤, 테드는 데이브에게 전날 찍은 영상을 주었다. 물론 데이브는 매우 괴로워했다. 서영이 그의 세 친구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의 분노를 더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무실로 가서 CD를 5개 복사했다. 그는 각 친구의 아내에게 하나씩, 그의 변호사에게 하나, 자신을 위해 하나를 보관하고 원본은 금고에 넣었다. 게다가 그는 참가자들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의 여러 아마추어 포르노 사이트에 비디오를 업로드했다. 그는 페이팔 계정에서 케이맨 제도에 있는 은행으로 돈이 이전되는 시청당 지불 방식으로 사이트를 설정했다. 그는 동수가 그에게 사무실 열쇠를 주었고 데이브가 그곳에서 웹사이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추적이 결과로 이어진다면 동수를 연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씩 웃었다. 데이브는 또한 서영의 행동을 담은 정지 사진을 그녀의 몇몇 친구와 친척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학 도서관의 무료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모든 일을 했다. 비록 그는 동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잠시 생각했지만 동수가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디어를 기각했다. 대학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데이브에게 훨씬 쉬웠고 그는 그렇게 했다. 로그인하려면 학생증과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이전에 여러 번 발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컴퓨터가 여전히 로그인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고 그가 다른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지역 대학의 CCTV 보안 카메라가 없다는 것은 그가 주변 지역에서 촬영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요일, 데이브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른 오후에 비디오를 본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전화했다.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당신이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섹스일 뿐이라고 말했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어? 데이브는 킥킥 웃으며 대답했다. 레베카, 나는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 네가 그런 거야. 나는 단지 네가 계획을 계속한다면 복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네가 한동안 나를 속여왔다고 꽤 확신해. 내 남자들 중 한 명이 내가 외출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도록 할 때가 많았어. 그때는 맞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말이 돼. 내가 너와 저 자식들을 처리하고 나면 너는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서영의 언니가 전화했다. 그녀는 말했다. 너 정말 바보구나. 드디어 내 완벽한 아내를 알아본 것 같네. 나는 네가 이 비디오를 보낸 사람이라고 짐작해. 이제 그녀와 내가 아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네. 나는 이 비디오를 받기 전까지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몰랐어. 데이브는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움찔했고 그녀의 미친 웃음소리가 밤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수도 전화했고 데이브가 받자마자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데이브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것이 동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동수를 거의 15분 동안 전화선에 붙잡아 두었다. 동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협했다. 법적으로 나는 말할게.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처리하고 나면 너는 나에게 맞섰던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내 아내를 원할 때마다 가질 거고 우리는 내 돈의 대부분도 가질 거야. 만약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했다면 내가 너를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가족, 돈, 그리고 삶을 가졌을 거야. 나는 사람을 시켜 너를 때리게 할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와 함께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럴 거야. 이 자식아, 쓰레기장에서의 삶을 즐겨. 왜냐하면 내가 처리하고 나면 네가 있을 곳이니까.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너의 돈을 다 빼앗을 거야. 나중에 서영의 부모님에게서 온 전화를 방어하기 위해 그들은 매우 괴로워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데이브에게 물었다. 어떻게 서영에게 그럴 수 있었어? 나는 그녀가 너를 깊이 상처 줬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녀의 이미지를 모든 곳에 퍼뜨리는 것은 너무 잔인했어. 더 문명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 데이브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때까지의 자신의 행동에 만족했다.
그는 그의 회사가 설치한 자동 응답 시스템이 그날 하루 동안만 녹음한 것으로부터 특히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처음에 그는 그의 당시 변호사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동수가 통신사와 함께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조언한 방식에 대한 우려, 전화가 오면 컴퓨터가 응답하고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경고를 제공했다. 경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 중앙창고, 물류 및 보안 회사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전화 통화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을 원하지 않으시면 즉시 전화를 끊어 주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0번을 눌러 교환원과 연결하십시오. 동수가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너무 화가 나서 듣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위협과 자랑은 그가 시스템에 포함시키라고 고집했던 경고 후에 녹음되었다. 데이브는 이것을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서영의 서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소송이 시작된 후 그녀와 어울리는 것을 중단했다. 다행히 테드의 지인이 첫 번째 토요일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녹화했고 사설 탐정 중 누구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녹화하지 않았다. 비록 몇몇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가 수집되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모호하고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셀리의 첫 번째 조치는 새벽을 주 변호사 협회에 보고하는 것이었고 그의 변호사 자격은 즉시 정지되었고 이혼 절차와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비윤리적인 행동과 위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박탈되었다. 데이브의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서영은 공동재산의 약 25%인 작은 부분을 받았다. 데이브는 그의 회사의 소유권을 유지했다. 더욱이 데이브는 양육권을 얻었는데 주로 데이브의 지인이 서영과 다른 사람들을 촬영할 때 처음에 간과되었던 작은 세부 사항 때문이었다. 그들은 무심코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현관문을 통해 뒷마당에서 집안을 엿보는 아이를 보여주었다. 판사가 이 증거를 검토했을 때 데이브에게 완전한 양육권이 부여되었다. 동수에 대한 데이브의 법적 조치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는 $1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동수는 변호사 의뢰인 특권 위반과 데이브의 변호사로 남아있으면서 서영을 대리한 그의 위법 행위로 인해 $300만 배상해야 했다. 동수는 서영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데이브가 동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할 때 주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을 초래한 여러 윤리 위반으로 인해 견책을 받았다. 동수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어 거의 파산에 이르렀고 한편 동수의 아내인 셀리는 이혼 과정에서 남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썼다. 마찬가지로 케니의 아내인 팸은 이혼 후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 놀랍게도 로저와 트릭시는 밝혀진 대로 결혼을 유지했다. 트릭시는 그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동수와 케니가 집에서 쫓겨난 후 로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트릭시를 이용하는 것에 로저는 점점 더 불만을 품었다. 긴장은 고조되었고 케니의 좌절감은 어느 날 저녁 폭발하여 동수와 로저를 폭행한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졌다. 케니는 싸움에서 입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동수와 케니는 나중에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로저와 트릭시는 결혼을 끝냈다. 거의 1년 후 데이브와 거트루드는 트릭시와 관련된 동수 케니 그리고 로저 사이의 갈등을 자세히 다룬 기사에 대해 논의했다. 거트루드는 데이브에게 레베카와 아직 연락하는지 물었고 레베카가 감독하에 그들의 아이들을 방문하는 것을 언급했다. 데이브는 그녀를 힐끗 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연락해. 보통 아이들에 관한 일이야.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만약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단지 궁금할 뿐이야.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완벽해 보였고 그러다 나는 항상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는지 궁금했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데이브는 거트루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배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턱을 악물고 입술을 깨물고는 책상 서랍에 손을 뻗어 서류철을 꺼내 거트루드에게 건넸다. 나는 왜 이 편지를 보관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심지어 왜 그것을 읽기로 동의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나는 약 7개월 전 서영의 엄마가 사무실에 울면서 왔을 때 그녀가 이 편지를 내게 주고 떠나기 전에 꼭 읽으라고 고집해서 읽었다는 것을 기억해. 거트루드는 서류철을 열고 다음 구절을 읽었다. 사랑하는 민준 씨, 내가 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야. 나는 당신을 상처 주는 실수를 했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 행동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고백해야 해.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우리 관계는 꽤 복잡했지만 내가 9주년 기념일에 실수를 할 때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 당신은 일 때문에 바빴고 나는 발렌타인데 이 파티에서 너무 많은 술을 마시고 외로움을 느꼈어. 동수와 케니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옛 추억을 회상하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약한 순간으로 이어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날 밤 나는 경험했어. 강렬하고 새로운 감정과 즐거움은 그들과 더 많은 만남으로 이어졌고 때로는 따로 또는 함께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그 순간들은 흥분과 발각될까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스릴을 더했다. 나중에 동수는 발각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했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네가 동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너와 아이들을 잃는 것을 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행동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배신을 안겨주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정말 내가 끼친 상처에 대해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 영원히 너의 것, 서영. 거트루드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다. 데이브, 나는 정말 그녀가 여전히 다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고 믿어. 나는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데이브, 그녀도 너만큼이나 희생자야. 나는 네 친구 동수가 포식자라고 생각해. 알잖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둘 다 그에 대한 끔찍한 소문을 들었어. 나는 그가 첫날 밤에 의도적으로 그녀를 취하게 했을 거라고는 놀라지 않을 거야. 고결한 남자는 아무도 없어. 진실한 친구는 그녀가 말한 것처럼 그녀를 이용하지 않을 거야. 내 겉이 알지만 나는 그녀가 나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어. 그녀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새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 나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몇 번 파티 후에 우리가 싸운 적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너무 친근하고 그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그들이 대면할 만큼 심각한 것을 본 적은 없어. 나는 동수의 전화 후에 마침내 너와 테드의 도움으로 그들을 붙잡았을 때 아이들에 대한 DNA 검사를 할 만큼 충분히 의심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검사가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어쨌든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 믿지만 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시적인 열정, 아마도 깊은 애정이었을 거야. 나는 살기 편하고 좋은 부양자이며 좋은 아빠야. 이제 나는 아마도 내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나는 그녀가 왜 나와 결혼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나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지만 나는 그녀가 나에 대해 똑같은 깊은 사랑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이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 이유라고 믿어. 그녀는 이기적이었고 자신의 쾌락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어.